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선거판을 뒤흔들 만한 변수들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됐습니다. 1심 징역형, 2심 전부 무죄, 3심 다시 유죄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대선 전에 유죄 선고를 하더라도 이 후보가 재상고를 할 수 있어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무죄를 자신했던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도 열 계획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일 대선에 뛰어들 걸로 알려졌는데 이 또한 21대 대통령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뉴스9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 앞으로의 절차, 파장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고 한 대행 사퇴 관련 정치권 움직임도 집중적으로 취재해 드리겠습니다. 이낙원 기자가 이 후보 재판 결과부터 전해드립니다. 대법정에 들어선 대법관 12명이 각자 자리에 앉습니다. 예정된 시각인 오후 3시쯤 조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유죄를 선고했던 지난해 11월 1심과 마찬가지로 김문기 골프 사진 조작, 국토부 협박 발언을 허위라고 봤습니다. 의회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전원합의체 심리엔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사건을 회피한 노태학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10명이 유죄 취지에 찬성했고 반대 의견은 2명이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2심 판결 36일, 전원합의체가 심리에 들어간 지 9일 만에 나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읽는 25분 동안 방청객과 취재진 등 대법정 안을 가득 채운 180명은 숨죽인 채 지켜봤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 2심 판단이 엇갈렸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후보의 발언을 잘게 쪼개서 판단할 게 아니라 이 후보 발언을 듣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됐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뉴질랜드 출장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처장 등과 골프를 친 증거로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이 공개했습니다.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이 후보는 방송 인터뷰에서 이를 두고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2심 재판부는 사진 원본을 떼어내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후보의 조작 발언은 출장 기간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문규가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규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후보의 골프 관련 발언을 들은 유권자들의 관점에서 허위 사실 공표로 유죄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앞서 2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이재명 후보의 국토부 협박 발언도 대법원은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용도 변경을 국토부에 문의한 건 성남시였고 국토부는 성남시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말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를 용도 변경한 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4단계 용도 변경으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책임을 국토부에 넘긴 겁니다. 2심 법원은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허위 사실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명백한 허위 발언으로 판단했습니다. 질의를 한 건 성남시였고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성남시가 판단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백현동 발언은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는 잘못된 인상을 줘 선거에 영향을 미친 핵심적인 발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이 후보는 백현동 개발 과정에 민간업자에게 1,356억 원의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대법원은 20판결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적 맥락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쪼개서 판단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피고인의 이익을 중시하기보다는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 발언을 하나씩 쪼갠 뒤 허위 사실인지 판단했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는지, 골프를 쳤는지 등을 별도의 발언으로 보고 허위 사실이나 행위와 관련한 발언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발언의 의미를 사후적 세분화나 인위적 분절을 통해 재구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항소심이 이 후보의 골프 발언은 독자적 의미가 없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인식을 뒷받침할 뿐이라고 본 것도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로서 주요한 사실이지 인식에 대한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심 재판부가 이 후보의 국토부 협박 발언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선 좀 더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부분을 도외시한 채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죄는 주권자인 국민이 올바른 정보의 토대 위에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전체적 맥락에서 허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2명의 대법관들은 이 후보의 발언이 중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어떤 논리를 내세웠는지 설명합니다. 심리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다수 의견에 반대한 사람은 2명입니다. 이상의 다수 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 의견.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후보의 발언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2심 재판부와 같은 의견을 낸 겁니다. 두 재판관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이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합니다. 또 백현동 발언은 용도 지역을 변경한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에 있다는 걸 강조한 의견 표명에 해당돼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세부 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두 대법관은 다수 의견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킬 뿐 아니라 법원의 중립성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5년 전 이재명 후보는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가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해 기사 회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후보 측은 당시 판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봤습니다. 계속해서 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2018년 TV토론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보고 정신병원을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2020년 대법원이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토론회에서의 즉흥적 발언은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당시 무죄 쪽에 서면서 7대5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 후보의 국토부 협박 발언은 국정감사장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용한 것과 같은 패널에 조작 스티커를 붙이고 질문했고 이 후보는 미리 준비해온 패널을 들어 보이며 발언했습니다. TV토론 같은 즉흥적 문답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미리 준비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표현의 자유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돼야 한다며 이 후보의 발언은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오늘 대법원 결정으로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무죄를 내린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뒤집은 데다 국민적 관심도 커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 대법원 선고 뒤의 서울 고법 분위기 궁금합니다. 네, 일과 시간이 끝난 지 한참이 지나면서 이곳 사무실 상당수가 불이 꺼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서울 고법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파기환송심을 어느 재판부가 맡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기속력을 갖는 대법원의 취지대로 유죄 취지로 판결하면 되지만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이 달린 형량을 결정해야 하는 만큼 사건을 맡는 재판부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배당 가능성이 있는 재판부들이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일부 법관은 벌써부터 외부 연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텐데요. 오늘 대법원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법원 인근에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재명 후보 지지자와 반대자들 100여 명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법원의 정치 개입 즉각 중단하라! 최근 선고 결과에 따라 재판부나 법원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는 추세여서 더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법에서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선고 이후 고등법원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쯤 파기환송심을 마무리할지가 관심입니다. 특히 다음 달 3일 대통령 선거 날이죠. 그 전에 판결이 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법조팀 송무빈 기자가 설명합니다. 1심 유죄 판결 뒤 2심으로 넘어갈 때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고의로 재판 지연 전략을 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 측의 패문 부재로 소송 서류 송달이 늦어졌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서 결국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기도 했었습니다. 대통령과 같은 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참 전에 받았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런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피고인 측에 문서를 송달하는 등의 과정이 없이 대법원에서 바로 서울고등법원으로 소송 기록을 보내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 효력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하루 이틀 안에도 배당이 될 수 있는데요. 원심 재판부인 형사 6부를 제외하고 선거법 담당인 형사 2부와 7부 가운데 한 곳이 재판을 맡게 됩니다.
파기환송심은 이렇게 재판부만 바뀔 뿐 기존의 2심 재판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원심이 4차 공판으로 끝이 났으니 파기환송심은 5차 공판부터 이어가는 겁니다. 다만 다시 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변론 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곧바로 변론을 시작해도 다음 대선까지 한 달이란 시간은 빡빡합니다. 만약 이달 안에 선고가 이뤄져도 형량에 따라 이 후보 측과 검찰이 대법원에 각각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대법원 선고 여러 가지 궁금하실 겁니다. 뉴스톱 코너에서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대법원이 초고속 판결을 한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서 좀 밝혔죠. 네, 그동안 야당에서 법리적 측면보다 정치적 이유로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하는 거 아니냐고 반발한 걸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약 2년 6개월에 걸린 1, 2심에서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해 국민 혼란이 있었다며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 없다는 인식 아래 사건이 접수되자마자 각종 자료들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공직선거에 관한 신속한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미 연방대법원이 조지 W. 부시와 엘 고어가 붙었던 대선 직후 3, 4일 만에 재검표를 중단시킨 사례를 들었습니다. 네, 오늘 25분간 생중계가 됐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분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인데 법적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TV로 지켜본 시청자들 사이에서 꼿꼿한 유림을 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사심 없이 원칙을 따르는 선비형 법관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에 재직하면서 다수 의견과 다르면서도 법리에 벗어나지 않는 견해를 내 미스터 소수 의견이란 별명도 있습니다. 대법관 퇴임 후에는 대형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석좌 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썼고 2023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지명으로 대법원장에 취임했습니다. 네, 민주당이죠.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 친구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도 평가가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방금 전 향후 재판 절차를 설명드렸는데 서울고법이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다시 사건이 대법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에 기속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경우 이 후보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재상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그야말로 최종 판결이라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선 전에 이 과정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이에 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해제를 지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소추의 의미를 놓고 해석이 갈립니다. 이 후보가 직접 소추는 검찰의 기소와 재판을 모두 의미한다며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했고 오늘 민주당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헌법학자들의 통설이 대통령 신분을 갖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추가 중단된다. 그 소추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를 포함한다고 얘기를.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론도 당연히 있는 것 같던데. 네, 소추는 새로운 사건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 후보처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는 다르다는 의견입니다. 대법원이 사실상 유죄라고 판단해놓고 나서 그 상태로 5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해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네, 근데 이 후보가 이걸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네,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불소추 특권을 대법원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관 과반수로 결론을 내는데 현재 공석인 2명의 재판관은 대통령 몫이라 이 후보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면 대법원이 이 사건 재상고 사건 때 판결을 내리면서 대통령도 기존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고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법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겼네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던 순간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결과를 접한 이 후보는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일각에서 나온 후보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던 시각 이재명 후보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한 식당에서 배달 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현장 노동자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죄 취지의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순간에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거부권 행사할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 강유정 대변인 등 실무진의 표정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뒤 강 대변인이 휴대전화를 전달하며 파기환송 소식을 전하자 이 후보는 굳은 표정으로 판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법원 판단보다 선거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잇따라 나온 후보 교체, 사퇴 요구 역시 일축했습니다.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이후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건 정치도 사법부도 아니라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완주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 후보는 대법원 선고 이후에도 계획했던 경기 북부 지역 민심 청취 일정을 그대로 소화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무죄를 확신했던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법 쿠데타 그리고 한 달 뒤 보자는 등의 거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내부에선 오늘 대법원 선고가 대선에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선고 1시간 반 만에 지도부 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사법 쿠데타 조희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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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의총에선 전면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사법부를 향한 대응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총리직에서 사퇴한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사전 교감 가능성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김병기 의원은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냐며 한 달만 기다리란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선거 승리 뒤 보복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됐는데 김 의원은 이후 그래도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며 글을 수정했습니다. 정성호 의원도 한 달 뒤 출범하는 새 정부가 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일정이나 구도가 바뀔 건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또다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방심한 측면이 있다며 한 달여 남은 대선 국면에 돌발 악재인 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법사위를 열고 법원 행정처와 법무부를 상대로 대법원 선고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상식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법원이 사실상 유죄를 확정한 거라며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도 나란히 이 후보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당직자들과 간담회 도중 스마트폰을 확인한 한동훈 후보가 선고 결과를 공유합니다. 아직까지 판결이 다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는 그 결과와 관계없이 여러분의 선거로 반드시 이길 겁니다.
지자체장들과 면담을 하던 김문수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 선고 소식에 좋은 날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법이 얼마나 엄정하고 무서운지를 깊이 깨닫고 두 후보는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이 박탈된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것과 다름없다며 대선 후보는 물론 정치인으로서의 자격도 박탈된 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입니다. 자격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또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대통령 보궐선거를 다시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소와 재판은 별개라며 헌법 84조에 명시된 불소추 특권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대선일인 다음 달 3일 전에 이재명 후보의 최종 선고를 확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오늘 선고는 일방적 승부로 기우는 듯했던 대권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다시 주목받게 됐습니다.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확정 판결 시점에 따라 민주당은 후보 자체를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극적으로 무죄를 받으며 사실상 사법 리스크를 떨쳐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7일엔 당내 경선에서 90%에 육박하는 압도적 득표율로 대세론을 굳혀갔습니다. 89.77%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 선고로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다시 떠안은 채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오는 11일과 대선일인 다음 달 3일 사이에 확정 판결까지 나올 경우 민주당은 후보 자체를 못 내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니까 한번 나중에 연구해 보시면 알겠지만 6월 3일 이전에 판결이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민주당도 이 후보 중심의 단일 대우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후보를 그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선거 국면에서 이 후보와 민주당이 공들여온 중도층 표심입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이준석 후보의 개혁신당, 이낙연 전 총리가 주축인 새미래민주당은 이 후보의 출마 자격 문제를 한 목소리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선고가 조기 대선 변수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제3지대 빅텐트 결집의 명분으로 작용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총리직 사퇴도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변수로 꼽힙니다.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던 대로 오늘 사퇴를 공식 발표하고 대권 행보를 사실상 시작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지만 결국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절차상 오늘 자정까지는 권한대행 신분이 유지됩니다. 먼저 이채현 기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퇴임 전 마지막 공개회의는 안보 상황 점검이었습니다. 외교안보 관련 장관들을 불러 모은 한 대행은 국가 안보 앞엔 타협이 없다며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후 대국민담화에선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게 가야 한다며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가까이
공식 퇴임식 대신 직원들과 티타임으로 인사를 나눴고 원전 수출과 방산시장 확대, 출생률 반전을 가슴 벅찬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대행은 삼청동 공관에서 최근 보수를 마친 종로구 신물로 자택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내일부터 정부는 다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한 권한대행의 공직 신분이 오늘 밤 12시까지 유지되는 만큼 내일 공식 출마 선언에 이어 본격적인 캠프 인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한대행이 내일 출마 선언에서 어떤 구상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자기 희생을 강조하는 메시지와 함께 개헌과 연정으로 이어지는 국정운영 로드맵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광주 5.18 묘지를 찾아 호남 출신 후보라는 점을 내세울 계획입니다. 이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자신이 사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진영 갈등과 경제 위기를 꼽았습니다.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내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하는 한대행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의 국정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한대행 측 관계자는 본인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추진과 선거구제 개편, 그리고 연정 계획까지 담긴 공약이 나올 거라며 나라 발전을 위해선 자신을 딛고 가란 취지의 메시지도 담길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한대행은 내일 출마 선언을 전후해 현충원을 참배하고 이후 광주의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할 계획입니다. 또 보름 전 광주 방문 당시 손편지를 썼던 천원 백반집도 찾을 예정입니다. 전북 전주 출신의 호남 후보란 점을 강조하는 행보인데 중도층 표심부터 시작해 보수층으로 확장하는 전략에 집중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호남 출신으로 보수정당 첫 당대표에 선출됐던 이정현 지방시대위 부위원장을 캠프 대변인에 기용할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대행은 무소속 신분으로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모레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단일화를 위한 협상 논의에 나설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둔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서 이른바 빅텐트를 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연 확장을 위해 단일화 대상인 국민의힘 당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많습니다. 논란이 불가피해 보이죠. 한송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탈지역과 중도를 아우르는 빅텐트 구축을 위해선 국민의힘 당명 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대행 측 관계자는 당장 국민의힘 간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기보다 외연 확장과 통합을 위한 새로운 빅텐트 이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입당, 당명 변경, 연정, 창당 등 모든 방식이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한대행 측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과도 빅텐트 구상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상임 고문 역시 기존 정당의 틀을 허무는 수준의 환골 탈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명 변경 시기에 대한 공감대가 없고 연대를 위한 당명 변경에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점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 당 차원의 사과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주장을 통해서 내쫓았기 때문에 반성이나 사과의 의미도 없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단일화 논의는 무의미하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성상납 의혹으로 당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고 사실상 쫓겨났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 처분에 공개 사과할 경우 향후 빅텐트 논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국민의힘 최종 경선 중인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도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경선 초반과 달리 단일화 입장에 미묘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김창섭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른바 문덕상수라며 김문수와 한덕수의 이름을 섞은 슬로건을 사용하는 등 경선 초반부터
한덕수 대행과의 신속한 단일화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TV토론에서 단일화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조건을 달았습니다. 조건 없는 논의나 대승적 양보는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우리 당원들이 그동안 계속 했는데 그럼 어떤 명분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일화가 돼야 안 되겠나. 한동훈 후보는 한대행과의 단일화에 원론적으로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우리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열려둔 마음을 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한덕수 대행은 저희 사람입니다. 다만 오늘 방문한 대구와 경북에선 한대행과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표가 대선 승리가 아닌 기득권 유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제가 그 역할을 당당하게 맡겠습니다. 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단일화에 대한 두 후보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는 모습인데 당원 표심을 연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는 어젯밤 TV조선이 주관한 마지막 토론회에서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 경선에서 반복됐던 탄핵이나 계엄 공방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단일화를 위한 당명 교체 주장에 대해선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론회 참석을 위해 조선일보 사옥에 들어서는 김문수, 한동훈 후보를 향해 지지자들이 형형색색 응원봉을 흔들며 환호합니다. 어제 토론회에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효과에 대한 OX 질문이 나왔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국민의힘의 플러스다. 두 후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며 오팻말을 들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이 빅텐트에는 어떤 제한이 없다. 어떤 이름을 저기 말씀하시더라도 당연히 오를 들었을 겁니다. 누구와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빅텐트 구축을 위한 당명 교체 요구와 필요성에 대해선 부적절하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당에게 갑질하듯이 빅텐트를 원하면 당명을 바꿔라. 당원들께서 대단히 자괴감과 자존심이 상하실 것 같아서 정치가 혼란하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지켜야 될 기본은 그렇죠. 지켜야 되는데 두 후보는 일주일 전 맞수 토론에서 계엄 49차례, 탄핵 26차례를 언급했지만 이번엔 탄핵이나 계엄 관련 공방은 피했습니다.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그 차이를 보여드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아주 협력적이면서도 서로 경쟁적으로 제대로 된 토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까지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50%씩 반영해 모레 최종 후보를 발표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민주당이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정에 없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처리에 돌입했습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 소집한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도 추진 중이라는데 국회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기자, 먼저 본회의 상황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네,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조금 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됐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최 부총리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민주당은 또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사실상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또 다른 잔당인 최 부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긴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게 됩니다. 초유의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독재정당 민주당이 언제 국회의 관행과 절차를 지키는 것을 봤냐, 한강에서 뺨 맞고 누구한테 화풀이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을 만나 상황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선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당초 민주당이 1조 원을 요구했던 이재명 후보의 지역화폐 예산은 4천억 원 규모로 합의했고, 지난 연말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검찰 특정 업무 경비 500여 원 등은 되살렸습니다. 국회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저희들이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조기 대선이 불과 3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대선 판도를 뒤흔들 변수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권 가도의 걸림돌을 모두 걷어낸 듯했던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사법 리스크를 떠안게 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국 출마를 선택하면서 후보 간 합종 연횡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더에서 정치부 최지원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먼저 민주당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과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네, 사실 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던 율사 출신의 민주당 의원 없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 의총이 열렸을 때 대법이 사건에 대해서 전원 합의체 회부를 하니까 해당 의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가능성을 이 의총에서 언급을 하면서 사전에 여론전을 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은 무죄 확정이 거의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다, 차분하게 판결을 기다리자, 이런 의견들을 내면서 이 의원의 주장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뭐 대체적으로 무죄가 나올 거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면 민주당에서 혹시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나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가능성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 본인의 완주하겠다는 의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공개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못 됩니다. 오히려 지지층은 더 강하게 결속을 하는 분위기고요. 민주당이 대법원을 기득권으로 몰아세우면서 쿠데타다, 제2의 내란이다, 이렇게 공세를 펴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리포트 전화 연결 보여드렸습니다만 국회 본회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민주당이 만지작거렸던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탄핵을 추진한다, 이런 움직임이죠, 지금. 네, 지금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하고 또 같은 날 이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까지 내리면서 전면전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강경론이 원내 지도부 내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이 역시 조금 전 본회의에서 법사위로 다시 넘기는 절차 의결이 됐는데 네. 이 부분도 이 맥락 속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이 실제 이 우원식 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하게 되면 오늘 표결까지도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이렇게 강공으로 돌아서면 이 후보가 그동안 공들여왔던 중도층 민심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도 감수를 하면서도 지금은 국면 전환에 나서야 할 때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은 중도보다는 뭐 지지층 내지는 반대 세력에 대한 공격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군요. 민주당이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럼 국민의힘을 비롯한 뭐 이른바 보수 진영 선거 전략의 변화가 좀 생길까요? 네, 비상계엄과 또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이번 선거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종식의 프레임이 먹혀드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가 나오면서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이른바 방탄 대선 프레임을 전면에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자는 물론이고 반명 빅텐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또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 역시 이 후보의 후보 자격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나오면서 연대논이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반명 세력의 결집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또 윤석열, 이재명 시대를 넘는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명분도 생겼다는 건데요. 물론 한덕수 대행과 국민의힘 주자 간의 단일화 논의, 또 더 나아가서 이준석 후보 등 제3세력과의 단일화 논의 등 넘어야 할 산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대선까지 남은 시간이
그 대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 사법부 판단이 또다시 정치를 뒤흔드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어떤 변수가 또 나올지 지켜봐야겠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대통령 기록관과 자료 열람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에서 열린 행사에 고가의 디자이너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당시 야당에선 김 여사 옷에 특수활동비가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퇴임과 동시에 자료를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겼습니다. 지난 2022년 시민단체 고발로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달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관할 고등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엔 최소 범위에서 열람이 허용됩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옷 80여 벌을 구매하는데 최소 1억 원 상당을 썼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직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옷값을 치르기 위해 특활비를 청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상실 관계자에게도 김 여사 측이 의상 수십 벌을 구매했고 수천만 원을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김 여사 측이 조폐공사에 띠지를 두른 현금 뭉치인 관봉건으로 옷값을 결제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기록관 측과 압수 대상 자료 등에 대한 논의를 마치는 대로 압수수색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남부지검은 어제 건진법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며 김건희 여사 휴대폰을 확보했는데 사용한 지 얼마 안 된 새 거였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지난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지 석 달 만입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내란 외환죄만 기소할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추가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직권남용 사건도 병합 심리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어제 윤 전 대통령 사저와 코바나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김건희 여사 휴대폰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러 오시는 기술 지원 일을 하는 거라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검찰이 압수한 휴대폰은 김 여사가 한남동 관저 퇴거 이후에 바꾼 새 기계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자 휴대폰 번호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워낙 오래 쓰던 번호라 정말 아까워서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 초도 휴대폰 바꿨어야 되고요. 검찰은 전 통일교 고위 인사가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목걸이와 명품 가방, 인삼주 등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26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16년 만에 원전 수출인데 원전 강국인 유럽 시장에 첫 수출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 원전 기업들이 팀코리아를 구성해 도전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사업. K tomu dodám jednu věc, která je důležitá. Korejská nabídka byla lepší prakticky ve všech hodnocených kritériích.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9개월 만에 수주를 확정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강요회의에서 이 사업 예산안을 승인하고 오는 7일 프라하에서 본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프로젝트로 사업비가 26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에 쾌거입니다.
입찰부터 본계약 체결까지 미국과 프랑스의 견제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시공 능력과 가격 경쟁력으로 이겨냈습니다. South Korea has a very, very well-established nuclear industry with very advanced technological capabilities, a very strong supply chain, very knowledgeable workforce, and a long history. 이번 수주는 세계 원전 시장의 중심인 유럽에 처음 진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베트남 원전 건설 수주도 타진 중입니다. SMR에 대한 물량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한두 호기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넘는 물량이 수주될 수 있을 수 있다고. 체코 원전 프로젝트는 2029년 공사를 시작해 2036년부터 가동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무역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군대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데 한국은 무역에서 미국의 돈을 뜯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잠재적 합의라는 표현을 쓰며 설명했습니다. We're negotiating with South Korea. Well, we have potential deals with them. We are sitting on the catbird seat. They want us. We don't need them.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또 거론하며 한국의 군대에 막대한 돈을 대고 있지만 한국은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세가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위성과 주도권을 강조하면서 나온 발언인데 대선 전 합의를 원한 바 없다고 한 우리 정부 설명과는 배치됩니다. 트럼프는 1분기 미국 경제가 3년 만에 역성장한 데 대해서도 바이든 정부 탓이라며 자화자찬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이 미국에 대규모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들었다며 관세 효과로 홍보했고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기업 CEO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일일이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So I'd like to introduce some of you, President and CEO of Hyundai, Jose Munoz. Jose, thank you very much.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선 미국의 수입 중단으로 중국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다며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Survival is a challenge that all insects are faced with every day. This insect is not similar to the ground by nature and must pretend that it looks like it. That is why it covers itself with the aid of its hairy body. 위장은 생명체의 주요한 생존 수단입니다. 정치가의 거짓말도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Because you said that these tariffs would go into effect on Monday, you said no pause. Today there is a pause. So how can people believe your word today? It's not a question of that. You have to have flexibility. I think the word would be flexible. 같은 내용을 놓고 기자는 거짓말이라며 따지지만 정치가는 유연성이라고 방어합니다. 오늘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규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백현동 관련 발언 피고인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두 가지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공직자에게 표현의 자유는 제한되고 표현이란 건 유권자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는 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당연합니다. 국민의힘은 환영, 민주당은 대선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근본적인 자세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을 극복하는 건 인류 문명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불교에도 불망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식량과 군대, 백성의 믿음 중 무엇이 나라에 가장 중요할까요? 공자는 민신, 백성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논어에서 말했듯 백성의 믿음 없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새겨야 합니다.
정치가의 거짓말은 국민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나라의 존립 기반을 허무는 일입니다. 5월 1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본능적 거짓말이었습니다. (5월의) 첫날인 오늘 전국의 건조함을 해소해주는 단비가 내렸는데요.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다만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대기에 건조함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해안가와 제주 곳곳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5m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수도권과 충남, 전북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고요.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9도로 출발하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20도, 창원 22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 또 한 차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